안녕하세요. 열국뮤직의 역사 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문명이 탄생한 지역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많이들 아시죠? 이제 이 그리스라는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사실은 오늘날 유럽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학교 시험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상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탄생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 문명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우리 그리스 문명이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최초로, 그리스 문명에서도 최초로 발생했던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해요.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해서 바다의 이름을 따서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느 지역이든 최초의 문명은 언제나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청동기 문화이고요. 해양 문명이다. 바다 주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게 문명에도요, 크게 두 가지의 문명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에게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생했던 게 크레타 문명입니다. 자, 우리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발생한 문명인데,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유적이 남아있다, 이런 건 읽어만 두셔도 되고요. 크레타 섬에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본토에서 크레타 섬을 침입해온 사람들을 미케네인이라고 합니다. 미케네인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고, 그 미케네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을 갖다가 미케네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미케네 문명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침입을 해왔대. 얘들아, 청동기는 절대 철기를 이길 수 없어요. 철제 무기를 가진 애들이 당시에 누구였냐면 도리아인입니다. 도리아인. 그래서 도리아인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됐고, 사실 이 도리아인이 나중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건 그냥 앞에서 숭고르기 정도로 배워두시고 거고요. 이제 가사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쉽습니다. 에게 문명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해양 문명인데 둘로 나뉜다.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나뉘죠.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킨 건 미케네인, 그리고 그 미케네인들이 만든 문명을 멸망시킨 건 도리아인이고, 도리아인은 뭐를 사용한다? 철기를 사용한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story of Greece, all of you, something new. Yeah, 에게 문명은 청동기 기반의 해양 문명, 크레타 문명, 미케네인 침입으로 망한 운명, 미케네 문명, 도리아인에 의해 다한 수명. 우리 그리스라는 지역의 문명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단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큰 넓은 영토를 한 국가가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도시국가들이 산재해 있고 각자가 자기 도시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러한 도시국가를 우리가 폴리스라고 불러요. 폴리스. 그리스에서 발생한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의 농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게 되고, 여러 개의 폴리스가 그리스 땅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작은 도시국가에서만 그리스가 이제 국가를 세웠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지형에 있어요. 그 원인이. 자, 이 고대 시기에는 사실은 오늘날과는 달리 인간의 기술로 지형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형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폴리스도 그런 지형에 대해서 순응했던 예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의 지형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반도로 되어 있고 산지가 많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왕인데 지방을 전부 다 통치를 하려면 복잡한 해안선을 뚫고 배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거나 산을 넘어서 가야 돼.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고 당시 기술력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평야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것은 지형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각각의 폴리스를 봤더니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더래. 그래서 그 구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일단
그리스인들은 얘들아 신을 되게 많이 믿어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봤거나 들어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이 엄청 많아. 뭐 올림푸스의 12신을 중심으로 해서 12신 외에도 이제 짜자자잔 신들이 많거든. 그러면 각 도시국가는 자기네가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신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도시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야가 있고 높은 산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신전을 짓게 돼요. 이러한 높은 지대, 신전이 있었던 높은 지대를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아크로폴리스. 그럼 여기는 신과 만나는 공간이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이 평야지대는 인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던 광장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아고라. 그래서 폴리스들의 구조를 살펴봤더니 높은 곳에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낮은 곳에 광장인 아고라가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폴리스들이 각각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 당시 폴리스들은 나는 그리스인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왠지 없었을 것 같죠. 근데 특이하게도 있었어요. 강한 동족의식이 있었대. 우리는 국가로 보면 다르지만 다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 민족의 조상이 헬렌이라는 사람이에요. 헬렌. 그래서 우리는 헬렌의 자손이야 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단군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헬렌의 후손이라 라고 해서 헬레네스라고 불렀다는 거야. 도시국가 폴리스는 다르더라도. 그리고 이들의 동족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얘들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우리 반이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반 친구들 뭐 20명, 30명 뭐 많게는 40명 가까이 되는데 평소에 다 친하진 않죠. 그냥 오히려 다른 반에 더 친한 친구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치? 근데 우리 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반이 최고야 너네 반은 별로야 이렇게 우리 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하나가 생겨. 그게 뭐냐면 바로 체육대회죠. 요즘 체육대회 되면 괜히 반티 맞춰서 우리 반 전부 다 커플티를 입고 막 다른 반 욕하고 우리 반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뭔가 운동회, 체육대회 비슷한 걸 열어서 동족의식을 다져나갔다는 거야. 이들이 열었던 체육대회의 이름이 뭐냐면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치르게 되는 올림픽이 바로 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늘날 이 그리스 세계를 이해하면 오늘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런 데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강한 동족의식을 보여주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수많은 폴리스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폴리스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걔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사실은 우리가 폴리스를 배울 때 거의 한 95% 정도 중요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테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아테네의 정치 형태 때문이에요. 아테네라는 나라가요. 특이하게도 민주정치를 시행했던 나라래요. 민주정치. 일단 우리 민주정치라는 게 뭐야?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죠. 그런 것처럼 요 고대 아테네에도 일반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과거에 옛날에는 왕이 통치를 했죠.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은 왕이 통치를 하다가 점점점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성장하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왕이 없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인데 얘네는 특이하게 옛날부터 민주정치를 시행했다는 거야. 얘네들도 맨 처음에는요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귀족들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귀족이 정치하는 형태로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정이 시행이 되게 되는 건데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민주정을 시행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적으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농경에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해상무역을 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해상무역 을 하는 과정에서 상업을 하게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만드는 일도 당연히 수반이 됐겠죠. 수공업도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상무역과 상공업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요. 사실은 평민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된 평민들이요, 원래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나라에서 전쟁이 났어. 다른 나라가 아테네를 침범해 왔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우리 아테네가 지면 우리의 해상 무역길은 다 막히겠지? 그러면 나는 직장을 잃고 거지가 되고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부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게 돼요. 나라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비싼 무기와 갑옷을 사서 자기 스스로를 무장한 후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알아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장 보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무장해서 전투에 나갔던 요 당시 평민 군사들을 중장 보병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테네가 전쟁에서 많이 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평민들이 할 말이 생기겠지, 그치? 지위가 상승해요. 야, 내가 말이야 돈도 많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움도 하고 결국 승리까지 했는데 왜 정치는 니네들만 하니?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너네처럼 전쟁에도 나가고 돈도 많으니까 우리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참 정권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줘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사실 귀족들도 할 말이 없죠. 얘네가 전쟁 나가서 다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면서 민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고요. 하루아침에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진 못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물은 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론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귀족들도 어쨌든 평민이 정치하겠다는 걸 좀 탐탁치 않아 하고, 근데 평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주긴 해야 되겠으니 그 중간에 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결과 요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돼요.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정치권을 주면 어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귀족과 다를 바 없으니 참정권을 주고 재산이 없으면 참정권을 안 준다. 요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불만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서 좀 잘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 솔론의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집어치우고 내가 뭔가 잘 해볼게 라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군진 몰라도 돼.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정치를 맡겨봤더니 독재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독재 정치가 한번 나타납니다. 독재.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산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게 독재보단 낫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요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클레이스테네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가 생각해도 솔론의 재산 기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없애줄게. 근데 얘들아, 중간에 독재자가 나타났었잖아. 그치? 우리 독재는 아닌 것 같지 않아? 독재자가 나타날 수 없게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도편 추방제가 뭐냐면 도편이요, 도자기 파편이에요. 깨진 도자기 파편에다가 얘는 왠지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시키는 거야. 아예 독재를 못하게. 그렇게 했던 제도가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독재 방지. 선생님이 이 클레이스테네스 이름을 보면은 얘들아, 클레이라는 게 약간 여러분들 어릴 때 갖고 놀던 점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점토와 도자기라는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좀 암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입했다. 근데 그렇게 잘 추진되지는 않았던 게 나중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에 의해서 지가 추방돼요.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또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의 전성기, 아테네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전성기예요, 전성기.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이 가장 센 인간인데 헤라클레스라고 아시나요? 그 헤라클레스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런 사람처럼 전쟁도 승리를 한 그런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요, 일단 수당제를 도입을 했어요. 수당제. 공직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거야. 그리고 추첨제를 도입을 해서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디에 앉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으니 그냥 추첨을 통해서만 뽑자라는 거야. 군인같이 중요한 공직 빼고는. 이렇게 해서 수당제랑 추첨제를 도입을 하면서 요 페리클레스 시기에 민회, 평민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직접 민주주의. 얘들아,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뭐야?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 상황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너무 인구도 많고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민주정치를 시행을 하죠. 근데 요때 아테네에는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얘들아, 페리클레스 때 민주주의의 어떤 전성기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요 민회를 중심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에는 시민만 참여가 가능해. 시민만 참여.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만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요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인, 남성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이제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라는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제 제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솔론이 맨 처음에 나타나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주자라고 했었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금권정이라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불만으로 중간에 독재 정치를 했었죠. 그 독재하는 사람을 참주라고 불러, 독재자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참주정이라고 불러요. 잠깐 민주주의가 삐끗하는 듯 했다가 클레이스테네스 때 도편 추방제로 독재를 방지하고 페리클레스 때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민주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가사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스는 도시국가인데 왜 도시국가이냐? 산이 많고 해안이 복잡해서 통일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로따로 살았지만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서 동족의식은 있었다라는 거. 그 폴리스의 구조를 봤더니 아크로폴리스는 신전이 위치한 높은 지대이고 낮은 지대에는 광장인 아고라가 있더라. 자, 우리 폴리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아테네를 살펴볼 텐데 해상 교역과 상공업이 발달을 해서 요것 때문에 민주정치가 발달했다고 했죠. 왜? 평민이 직접 무장해서 군대에 나가면서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 왕정이었다가 귀족정으로 바뀌었어요.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근데 그 중간에 평민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금권정, 누가 주장한 거였어? 솔론이 재산이 많은 자에게 주자. 그러다가 참주정, 독재 정치가 잠깐 등장했었지만 결국은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를 거치면서 민주정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이 변화 과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솔론은 재산에 따라서 평민에게 참정권 부여,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 페리클레스는 직접 민주주의 정착. 한계는 뭐였다?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 산이 많고 통일 어렵고 작은 도시 폴리스 짙고 정치 군사 경제적 독립 따로따로 살았고 올림피아제 전통의 유대감 키웠고 폴리스의 구조는 신전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미네가 열리는 광장이 있어. 아테네는 해상교역 상공업이 발달했어. 폴리스를 대표하며 민주정치 발전하고 정치 형태가 변화했어. 왕정기 독정 금권정 참주정 민주정 어메이징하게 변화했어. 아테네 솔론은 재산에 따라 평민에게 참정권 부여해. 클레이스테네스 독재 방지 위에 도편 추방제, 페리클레스는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정착. 두 번째 폴리스를 하나 볼 건데요. 아테네에 비해서 정말 짧게 배울 겁니다. 스파르타. 많이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하면은 뭐 스파르타식 교육, 뭐 저희 학원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보통 스파르타식이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좀 빡세고 힘들고 이런 게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빡세고 힘든 나라예요. 자, 일단 스파르타를 건국한 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죠?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킨 철기를 바탕으로 한 도리아인.
이 건국을 했어요. 근데 얘들아, 도리아인이 스파르타를 건국했을 때 얘네는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누르고 자기네가 통치를 했어. 그래서 도리아인이 지배층이 됐을 때 피지배층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러면 그 수많은 피지배층과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얘네는 어떻게 통치했냐면 아주 엄격한 군사 통치를 시행을 하는 거야. 말로만 엄격하다는데 얼마나 엄격했냐면요. 군대를 몇 살 때 가냐면 7살 때 갔대. 여자, 남자 구분 없이. 7살 때 군대를 가서 최소한 30살까지는 군대에서 생활했대요. 그러면은 7살 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엄마 아빠랑 별로 이렇게 유대감도 별로 없고 막 그랬다라고 해요. 굉장히 좀 딱딱한 사회였고.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아세요? 스파르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꼭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해, 이 영화를.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여기 막 식스팩 있고 그런 남자들이 막 스파르타 하면서 막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 쌤은 사실 그 영화를 안 봤지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 10대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해. 근데 얘들아, 거기 영화를 보면은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나오는데 군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통을 벗고 식스팩을 보이고 있어. 근데 보통 군복이라고 하면 어때야 돼? 최대한 몸을 가리고 이렇게 뭐 철갑 같은 걸 두르고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스파르타 애들은 실제로 그렇게 입었대.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워낙 잘 싸우니까. 어쨌든 그랬다라고 합니다. 엄격한 군사 통치. 근데 얘들아, 왠지 엄격한 군사 통치를 하면 왠지 다른 나라에 약탈해서 먹고 살았을 것 같지만 얘네들은 농경 중심 사회였다라고 해요. 그냥 요 정도만. 요건 아는 거고 요거만 추가로 알아둡시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스파르타 노래가사 통해서 복습 잠깐 해볼게요. This is Sparta. 이게 아까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도리아인이 건국을 했고 강력한 군사 통치 시행했고요. 소수의 정복민이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치했더라라는 내용. This is Sparta. 도리아인이 건국, 강력한 군사 통치 실시, 소수 정복민이 다수, 피정복민 다스렸지.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두 개의 큰 전쟁을 볼 거야. 요 전쟁은 그리스의 역사를 바꿔놓은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페르시아 전쟁. 요즘에는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너무 쉽지? 누구랑 누가 싸운 거야?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싸운 거야.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아주 큰 제국이었는데 둘이 싸웠어, 얘들아. 페르시아는 정말 큰 제국이었고요. 영토도 넓었고요. 그리스는 사실 작은 폴리스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뭔가 똘똘 뭉쳐서 싸운다 해도 페르시아를 이기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가 이깁니다. 누구 덕분에?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싸운 덕분에. 그러면 어떻겠어? 여러 폴리스들이 아테네 진짜 강하구나. 아테네한테 빌붙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 동맹의 명칭이 델로스 동맹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아테네의 그리스 내에서 입지가 높아지면서 아테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요때 요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성기를 맞았던 사람이 아까 배웠던 페리클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지주계 무역도 독점을 하고요. 민주정치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테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좀 보기 싫었던 애가 있겠죠? 아테네의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 그래서 스파르타가요, 우리가 델로스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동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누가 싸운다고?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맹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기냐면 당연히 전쟁을 잘하는 스파르타가 이겨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딱지만한 국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국력이 다 같이 약해져.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국력이 다 같이 약해지는데 그렇게 쇠퇴한 틈을 타서 한 나라가 침략을 해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는 멸망하게 된다. 마케도니아가 그 지역을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의 전성기를 불러일으켰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으나 그리스가 멸망하게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페르시아를 격퇴하면서 승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페리클레스 기억하시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이 싸운 것이고 사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운 것이죠. 승리는 스파르타가 포함되어 있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했지만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쇠퇴를 하게 됐고 그때 침략한 마케도니아의 공격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 중심 델로스 동맹이 페르시아 격퇴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 원동력이 됐지. 그리스의 역사를 따라가 All of you 민주정치가 꽃핀 아테네 문명 Something new 그리스와 동양 문화가 만나 새로운 느낌으로 탄생했지 헬레니즘 펠로폰네소스 vs 델로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 승리 잦은 전쟁으로 폴리스는 쇠퇴 마케도니아 공격에 결국 완전 정복당해. 여기까지가 그리스의 정치 부분이고요. 사실 그리스는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이 오늘 일부러 이런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요게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게 비너스라는 여잔데 여신입니다. 그리스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에요. 요게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예술작품으로 남길 만큼 서양 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 문화는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일단 합리적이고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요 시기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을 엄청나게 숭배해. 왜냐면 자연 현상 같은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신의 계시야. 천둥이 치면 신의 계시고요, 신이 노한 거고요. 홍수가 나면 신이 노한 거고요. 뭐 해가 쨍쨍하면 신이 기분 좋으신 거야. 모든 걸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문화 자체가 신 중심적이거든. 근데 그리스는 특이하게 인간 중심적이고요. 신들의 세상도 인간처럼 생각했어. 예를 들면 요 아프로디테, 아름다운 미의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자기는 너무 예쁜데 내 남편이 너무 못생긴 거야.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잘생긴 남신이랑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어.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아니 어떻게 신이 바람을 피우다 걸린다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치? 근데 얘는 그걸 했다는 거야. 모든 사회 현상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좀 나눠서 보면 문학적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문학 작품이 남아있는데 뭐 영웅의 모험담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건축이나 조각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뭐 8등신 이런 것이 요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죠. 자, 그리스의 철학은요. 발전 과정이 있는데 일단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생님들 집단이야. 선생이란 뜻이에요. 철학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철학을 하는데 이들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까지 나오면서 그리스 철학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이름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 중심적이라는 특징 기억해 주세요. 가사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데 이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문학 작품을 썼고요. 건축이나 조각은 조화와 균형이 아주 중요하더라.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상. 철학 같은 경우에는 소피스트가 있었고 인물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 인간 중심적 문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어내봤니? 건축 조각은 조화와 균형이 important thing.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상. 철학엔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철인 정치, 플라톤.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를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통치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얘들아, 아까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였지? 마케도니아였죠.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에 당시 왕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를 멸망시킨 왕의 아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어.
얘다 생각해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를 멸망시켰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와, 우리 아빠 진짜 멋지다. 대박. 나도 아버지가 차지한 그리스를 물려받아서 잘 통치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당시에 너무 짜증났대. 아, 내가 정복하고 싶은데 왜 그걸 아빠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만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진짜 영토 정복을 뭐 놀이처럼 했던 전쟁의 신이죠, 이 사람.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버지가 그리스를 멸망시킨 것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 자체를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바꾸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요, 특히 동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리스를 정복한 후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정복을 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인도까지. 그래서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인도를 전부 다 먹었다 라고 해서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던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뭐 영토는 뭐 넓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게 문제죠. 그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요 넓은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동서융합 정책을 펼쳤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스파르타처럼 나는 서양에서 왔는데 너희 동양 애들을 가혹하게 통치할 거야 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잘 융합시키고자 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은요, 동방에 군주정을 갖다가 수용을 해요. 왕권이 굉장히 강하지. 우리 그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을 뭐 시행했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왕권이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방 쪽은 왕권이 강하거든. 그러한 왕권이 강력한 군주정을 수용해서 강한 왕권을 만들고자 했고, 그러니까 동양의 정치 제도를 수용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 인끼리 결혼을 장려했대요. 둘이 결혼해서 같이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좋다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널리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제국의 언어로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라는 거. 요 세 가지 동서융합 정책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자마자 바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쇠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원래 있었던 마케도니아와 이집트와 시리아로 분열되고서 로마로 흡수된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만 두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동서융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섞였겠죠. 그 섞인 문화 자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요.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일컫습니다. 자, 그럼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우리 아까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었죠. 근데 얘네들은요, 세계 시민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뭐냐면 나는 이 넓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세계의 시민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나라를 위해서 똘똘 뭉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주의를 택했던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자연과학이 발달을 해요. 유클리드의 기하학, 뭐 들어보셨죠? 도형 관련된 수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그래서 뭐 부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요 시기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발견을 했고, 철학도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아서 철학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데 두 가지의 학파로 나뉘어요. 반대인데요. 한 학파는 금욕을 주장했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도 다 참아야 돼.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잠자고 싶어도 참아야 돼. 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는 한 학파는 쾌락을 중시했어. 좀 놀기도 해야지 인간이. 뭐 이렇게 주장했던 학파가 나뉘는데, 금욕을 주장했던 학파는 스토아 학파고요. 그리고 쾌락을 주장했던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학파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이들의 미술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밀로의 비너스랑 라오콘상이라는 동상이 있는데, 이 라오콘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신의 벌을 받아서 이제 큰 뱀이 와서 이 라오콘이라는 남자와 두 아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 담긴 상인데요. 거의 뭐 핏줄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동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생동감 넘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조금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인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인도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간다라 미술.
그래서 막 요 시기 인도의 불상, 부처님 모습을 보면 약간 서양식으로 막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그리스 애들이 입을 법한 요런 옷을 막 입고 있어요. 그게 이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가사에서 살펴볼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으로 원정을 했는데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를 했었고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 자체가 동서융합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그 외에도 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을 결혼시키고자 했다. 뭐 이런 내용들. 하지만 알렉산드로가 죽자마자 바로 쇠퇴해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나뉘어졌고요. 나중엔 로마에게 멸망당한다. 이들의 문화가 중요하죠. 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좀 섞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연과학으로는 아르키메데스와 유클리드 좀 봐두시고요. 그리스 철학을 이제 이어받아서 금욕을 주장했던 스토아 학파와 정신적 즐거움, 즉 쾌락을 중시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있더라. 그리고 이 미술이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인도 간다라 미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고 동서융합 정책 실시 동방군주정 계승 그리스어 공용어 알렉산드로스고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상부로 갈라지고 로마에게 멸망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동양 문화 합쳐서 동서문화의 융합으로 새문화 꽃피웠어.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가 특징인 문화 아르키메데스 물리학 유클리드의 기하학 래퍼센 그리스 철학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 개인의 정신적 즐거움 중요 에피크로스 학파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미술 밀로의 비너스 나우큰 군상 인도 간단한 미술의 영향.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서양의 고대 문명을 살펴봤어요. 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테네의 민주정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전쟁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동서융합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헬레니즘 문화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가 열공뮤직의 음원을 통해서 복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